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제28회 물류관리사 대비 물류관리론 저는 같이 공부할 전표훈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EBS 물류교재 상당히 공신력이 높고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합격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2024년도 합격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본 강의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시행착오를 겪지 아니하고 합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이죠. 거기에 맞게끔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강의는 기본 이론, 그 다음에 문제풀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강의 수는 좀 예전보다 좀 많이 줄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물류관리사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러분들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해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류관리사 시험은 5과목으로 구성이 되죠. 저랑 같이 공부할 물류관리론 40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두 번째 과목이 이제 화물운송론이죠. 화물운송론. 이것도 40문제가 출제되고, 그 다음에 화물운송론이 이제 국내 물류에 국한된 것이라면 국제물류 관련된 것이 이제 국제물류론이죠. 이것도 40문제. 이렇게 해서 이게 1교시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120문제, 120분에 걸쳐서 풀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교시에 가면 보관하역론. 이것이 40문제. 그 다음에 물류관리사의 꽃이죠? 여러분이 가장 좀 어려워하는 과목. 물류 관련 법규가 있죠. 물류 관련 법규가 또 4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2교시에 80문제, 80분에 풀어야 되는 이런 시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이 바로 물류 관련 법규죠. 물류 관련 법규. 나머지 과목들은 여러분 다 공부하면 어느 정도 점수를 딸 수가 있다. 최근 26회, 27회 이렇게 시험을 보면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았었습니다. 물류관리론도 보면 최근에 25회, 26회, 27회 기출문제 한번 보세요. 기출문제 보시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다. 예전보다 계산 문제 숫자도 상당히 줄었다. 27회 때는 3문제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죠. 대부분 이론 문제로 구성이 되고 대부분 문제가 어때요? 기출문제에서 출제되는 거예요. 기출문제에서. 기출문제에서 거의 80% 정도가 변형돼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출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저희 본 강의의 중심은 기출 지문을 위주로 빈출됐던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학습을 하시도록 도와드리겠다. 자, 물류관리론, 그다음에 화물운송론, 국제물류론 쭉 있는데 얘네들은 과목 간에 공통성이 좀 있죠. 그다음에 물류관리론은 어떻습니까? 다른 과목에 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과목입니다. 화물운송론 문제가 일부 나오기도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국제물류론, 물류 보안이라든가 이런 문제 같이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보관하역과 관련돼서도 표준화라든가 이런 부분, 공동화라든가 이런 부분 같이 또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물류 관련 법규에 관련된 부분들도 최근에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화물 자동차 운수사법이라든가 이런 관련 허가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류관리론은 다른 과목의 기초가 되고 다른 과목과 연계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물류관리사 5과목 공부하시면 과목 간에 중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다 보면 생각보다 범위가 많이 줄어든다. 우리 책 보면 이렇게 두껍죠? 이렇게 두꺼워서 상당히 많은 것 같지만 그 범위 안에서는 중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는 범위가 줄어들 수가 있다. 문제의 난이도가 높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화물운송론, 국제물류로 말씀드렸는데 화물운송론은 국내 물류에 국한된 것이고, 그다음에 국제물류는 그쵸? 우리가 이제 수출입 물류에 국한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원래 과목 구성은 그렇게 해놨지만 둘 간에도 어떻습니까? 이 둘 간에도 상당히 중첩성이 있다라는 거죠. 화물운송도 그렇고 국제물류도 그렇고 공통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공통될까요? 자, 해상물류, 그죠? 그다음에 항공물류 중첩이 된단 말이죠. 해상물류, 항공물류, 그다음에 복합물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그쵸 중첩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험은 이 법규가 생각보다 꽤 중요하죠. 물류 관련 법규가 물류관리사의 꽃입니다. 자, 7개 법률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7개 법률이 물류관리론에 출제될 수도 있고 일부가 또 출제된다라는 거예요. 화물운송론은 상당히 그쵸 더 관계가 깊어요. 때에 따라서는 보관하역론에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법규와 관련된 부분들도 상당수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할 필요가 있고,
이 법규 과목은 이 과락 걱정할 과목이 생각보다 아닙니다. 나오는 놈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신다라면 충분히 고득점을 하실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자, 이번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리관리론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물리관리론 전체적인 출제 경향을 보는 게 중요하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리관리론 전체 문제 한 80% 이상이 이 기출문제. 기출에서 변형돼서 나온다라는 거죠. 지문이 조금씩 진화되고 있어요. 하지만 그 근본을 본다면 기출문제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는다라는 거. 저희 책의 구성을 보면 뭐 물류총론, 마케팅과 유통, 표준화, 공동화, 물류표준, 포장, 회계, 물류정보, 뭐 정보 파트가 2개로 돼 있죠. 근데 이거 좀 달라요. 이 정보는 이 정보 시스템 내지는 이런 거와 관련된 뭐 바코드라든가 최근에 많이 나오는 건 RFID, 그렇죠? 아니면 블록체인. 블록체인도 최근에 좀 출제가 됐죠.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바코드랑 RFID, 뭐 때에 따라서 포스 시스템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물리정보 파트이고, 그다음에 정보화 시대의 물류 전략이라 하면 이건 뭐 제목을 좀 잘못 다른 것 같은데, 자 이건 뭐 SCM,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공급 사슬 관리, 공급망 관리에 관련된 부분을 묶어 놓은 거예요. 자, 출제 빈도를 한번 보세요. 물류 총론 가장 많이 나오죠. 가장 많이 나옵니다. 물류의 기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류란 무엇이냐, 물류 관리 목적은 뭐냐, 이걸 왜 하려고 하느냐, 이런 것들이죠. 수배송 비용과 뭐 물류센터 숫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최근에 녹색 물류 관련해서 친환경 물류는 어떻게 또 관련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류의 전반적인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많이 나올 때는 뭐 15문제까지 나온 적이 있는데 통상 한 10문제 정도 출제된다. 이렇게 보고 공부하시면 좋겠고, 최근 경향이 요래요. 예전에는 훨씬 더 많이 나왔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한 10문제에서 11문제 정도 요게 아마 기본이 될 것이다. 그래서 물류 총론 중요하고요. 근데 마케팅과 유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통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파트는 뭐냐면 물류 경영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물류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경영학적인 측면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특히 전략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전략적인 부분. 그래서 전략에 관련된 부분은 출제가 잘 되더라. 뭐 리더십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물류 기업을 잘 경영하기 위해서는 조직도 잘 구성을 해야 되죠. 조직의 형태도 시험에 상당히 출제가 잘 되고요. 그다음에 물류를 잘 하기 위해서는 또 영업도 잘해야 되죠. 앤 마케팅. 그다음에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마케팅과 유통 부분에 많이 출제가 된다. 알아두시고요. 또 하나. 물류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세 단어가 나옵니다. 표준화, 공동화, 그 다음에 정보화입니다. 정보화. 그래서 표준화와 그다음에 공동화와 정보화는 5과목에 모두 걸쳐서 나온단 말이죠. 물류의 표준화, 물류의 공동화, 물류의 정보화. 얘네들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물류를 표준화시키는 이유는 공동화하기 위한 거예요. 비용을 절감시키고 일정 부분 서비스의 질을 올리기 위한 거죠. 물류 관리를 왜 공부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why? 왜 물류 관리론을 공부하시느냐? 물류가 왜 중요하냐 물어본다면 비용을 절감하고 서비스 질을 일정 부분 올리기 위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표준화와 공동화와 정보화가 필요한데 그중에 가장 전제 조건이 바로 표준화예요. 표준화. 컨테이너 크기를 갖다 표준화시키고 팔레트의 크기를 갖다가 표준화시킨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야 최대한 적재함에 많이 실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많이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표준화는 공동화의 전제 조건이에요. 전제 조건. 여기서 말하는 표준화는 용기, 어떤 컨테이너라든가 디바이스죠. 컨테이너라든가 팔레트라든가 차량의 적재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표준화시키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표준화돼야만 그 표준화된 용기를 갖다 공동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컨테이너를 2분의 1밖에 못 썼는데 2분의 1만 채워도 컨테이너 하나 보내는데 뭐 $100가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만큼을 다른 나랑 유사성을 가진 어떤 화물을 갖다 같이 싣고 가면 2분의 1만 내면 된다는 얘기죠. 공동화예요, 공동화. 공동화하면 비용이 절감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또 공동화를 갖다 또 우리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또 정보화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얘네들은 물류의 효율화 내지는 합리화라고 하는데 비용을 절감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게 바로 표준화와 공동화와 정보화다.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보시면은 뭐 12.5% 정도. 그다음에 이쪽 보면 30%가 넘게 나오죠. 합쳐서 어때요? 40% 이상입니다. 40% 이상. 그래서 파트 1 물류 총론, 그다음에 표준화와 공동화와 그다음에 정보화, 얘네들 전체적인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상당히 중요한 파트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 밖에 뭐 포장이라든가 회계라든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류 포장은 또 다른 과목이 또 출제되기도 하죠. 이건 어디서 나오냐면 보관 하역론에 또 출제가 됩니다. 보관 하역론. 보관 하역론에 또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또 물류 포장이에요. 다 중첩되어 있습니다. 과목 간에. 네, 물류 회계 파트도 출제가 되는데 뭐 많이는 나오지 않아요. 보통 뭐 두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물류 관리론은 어떠냐? 이거 고득점 과목이에요. 우리 이제 물류 관리선 시험 과목들을 아까 보시다시피 물류 관리론, 그다음에 화물운송, 그다음에 국제물류, 그다음에 또 보관하역, 그다음에 물류법규, 이 5과목인데 물류법규는 생각보다 뭐 고득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과락 맞을 과목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왔던 놈이 또 반복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이 부분은 뭐 고득점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딘가에서는 고득점 하셔야 되는데, 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 그다음에 보관하역론, 이런 것들이 고득점이 돼요. 특히 화물운송론과 보관하역론이 고득점이 상당히 용이하다. 물류관리론도 최근에 매우 쉽게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물류관리론 또한 어때요? 전체 5과목을 아우르는 기초를 잡는 동시에 고득점이 가능한 과목이다. 매우 중요한 과목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기초를 잘 잡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제를 보시면 물류 총론, 그 다음에 마케팅과 유통, 그 다음에 물류 표준화, 공동화, 그 다음에 포장, 회계, 그 다음에 물류 정보. 여기 이제 정보 파트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출제 빈도로 본다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여기다, 여기. 그 다음에 이 두 파트 가장 많이 나온다. 이것만 해도 한 여기 뭐 한, 아까 30% 이상 나오죠? 30% 이상. 35% 정도. 이 두 개 합쳐도 거의 한 40% 가까이 출제가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물류 포장이라든가 뭐 물류 회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뭐 다른 법률이랑도 다른 과목이랑도 결부되는 부분이 있다. 또 하나 말씀 안 드렸는데, 우리 물류관리론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기업 물류비 산정 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산정 지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에 들어가시면, 인터넷 들어가서 법제처 들어가셔서 행정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행정규칙에 들어가셔서 물류비 산정 지침을 때리면, 딱딱딱 입력을 하면 쫙 거기 관련된 조문들이 나옵니다. 거기서 그 조문들이 다 나오느냐? 용어의 정의 부분이 상당히 출제가 잘 된다. 우리 내용의 상당수도 거기에 내용에 따라서 구성이 되어 있다는 부분. 그래서 기업 물류비 산정 지침 요거 알아두시고요. 요건 나중에 인터넷 통해 가지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물류 법규랑도 관련성이 있어요. 물류 법규에 가면 첫 번째 법률이 물류정책기본법이에요. 물류정책기본법에 보면 거기서도 기업 물류비 산정 지침, 시행령과 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다운로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받으실 필요가 있다. 자, 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챕터 1에 가면 물류 총론해 가지고 물류의 정의 및 목적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란 물적 유통의 뭐 줄임말이다라고 되어 있죠. 물적 유통. 피지컬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원자재의 조달, 제품 생산, 유통, 소비 및 반품, 회수, 폐기의 전 영역에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유통, 가공, 물류 정보, 물류 관리와 같은 기능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쭉 나와 있죠. 물자를 전달하는 활동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관련돼서 물류의 정의가 가장 잘 되어 있는 것은 어디 있냐면 물류정책기본법입니다. 우리나라 물류정책기본법. 우리 이제 법규에서 이제 공부하는 부분이죠. 여기 제2조. 1호에 보면, 제1호에 보면 물류의 정의가 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 책에 보면 옆에 나와 있죠. 3페이지 옆에 보조단에 보면 더 알고 가기에 보면 물류정책기본법상에 물류의 정의가 나와 있단 말이죠. 물류란
제어가 공급자로부터 조달 생산되어 소비자한테 전달되거나 수요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 보관, 하역 등과 여기 나와 있죠? 운송, 보관, 하역 등과 여기 이제 운송, 보관, 하역에 부과돼서 이에 부과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 조립, 분류, 수리, 상표 부착, 판매, 정보통신 등을 물류라고 한다라고 정해놓고 있단 말이죠. 상당히 정의가 잘 돼 있어요. 물류란 재화가예요, 재화가. 주어는 재화죠, 재화가. 여기서 말하는 재화는 뭡니까? 물건을 얘기하는 거, 물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 생산되어 수요자한테 전달되거나, 그쵸? 공급자로부터 수요자한테 전달된단 말이죠. 조달되고 생산돼서 수요자한테 전달되거나, 자, 여기 이제 거꾸로 이제 수요자, 이제 수요를 했어요, 이제. 수요를 했으면 소비자가 되는 거죠. 소비자로부터 뭐 할 때? 폐기될 때까지. 회수되고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뭐예요? 운송, 보관, 하역 등과 이에 부가돼서 가치를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죠. 밸류 에디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가공, 조립, 분류, 수리, 상표 부착, 판매, 정보 통신 등을 우리는 물류라고 한다라고 정의를 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상당히 잘 해놨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정의에 여러 가지가 정의되어 있는데 조달 물류, 생산 물류라는 게 있어요. 조달 물류, 생산 물류. 자, 이거 뭐예요? 공급자로부터 수요자한테 넘어가는 거죠. 조달, 생산, 판매. 여기 갖다 우리는 순물류라고, 순물류. 계속 나올 부분이에요. 순물류. 영어로는 포딩 물류라고 해요. 포딩 물류. 포딩,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누구까지? 공급자로부터 누구한테? 수요자한테. 쭉 나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공급자로부터 수요자한테 물건이 나가기 위해서는 일단 조달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원료라든가 부품이라든가 이걸 조달하는 과정이 있겠죠. 조달 중에서도 운송, 보관, 하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달하는 물류. 그 다음에 공장 내에서 또 생산이 이루어지겠죠. 생산한 다음에 또 어디? 물류센터까지 이동을 해야 된단 말이죠. 거기서 운송, 보관, 하역이 또 이루어진다란 말이죠. 그래서 물류센터에서 또 최종 소비자한테 또 넘어가야 되죠. 이때도 운송, 보관, 하역 등이 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급자로부터 수요자한테까지 넘어가는 물류, 이걸 우리는 순물류라고 한다. 순물류. 그래서 용어의 정의 보면 거기 보조단에 보세요. 물류란 제가 공급자로부터 조달 생산되어 수요자한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 보관, 하역 등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자, 나갔다가 이번엔 뭐예요? 다시 거꾸로 백하는 경우, 리턴하는 경우죠. 수요자한테 물건이 나갔다가 다시 거꾸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회수되거나 폐기되거나 또 뭐 있어요? 반품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법률에는 회수와 폐기만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 또 뭐 반품 물류라는 것도 있어요. 반품 물류.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이제 많이 사잖아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 샀는데 옷을 샀는데 마음에 안 들어. 다시 뭐 합니까? 반품 시키잖아요. 반품 시킬 때도 소비자로부터 다시 기업으로 들어가죠. 이때도 운송, 보관, 하역이 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여기서부터 공급자로부터 다시 들어가는 거죠. 회수, 폐기, 반품. 여기를 갖다 우리는 영물류라고 한다. 영물류. 영어로는 리버스 물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물류는 우리는 포딩 물류. 나가는 거죠. 공급자로부터 수요자한테. 다시 거꾸로 들어올 때도 운송, 보관, 하역 등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영물류라고 합니다. 영물류. 그래서 물류정책 기본법 제2조 1호가 상당히 물류의 정의를 잘 정해놓고 있다. 여기 보면 순물류와 영물류, 그 다음에 운송, 보관, 하역. 뭐야 이거? 물류의 3요소죠? 물류의 3요소예요. 운송, 보관, 하역 등과 이에 부과돼서 가치를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가공, 조립, 분류, 수리, 상표 부착, 판매, 정보통신. 이 정보통신 뭡니까? 이게 물류정보예요, 물류정보. 물류정보 시스템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용어들이 다 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이걸 갖다가 물류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 우리 물류정책 기본법 법규에 상당히 용어의 정의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암기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3페이지 뭐 밑에 보면 한국 물류의 발전사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 전근대기, 맹하기 뭐 딱 나와 있는데 시험에 안 나와. 이런 거 잘 안 나옵니다.
그다음에 물류는 어디서부터 이제 정의되어 있는지 우리 책에는 안 나왔지만 제가 이거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물류 관리를 공부를 해야 돼. 이제 물류 관리. 그렇다면 물류 관리를 해야 되는데 물류란 뭔지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했어요. 물류란 제어가 뭐야? 공급자로부터 조달 생산되어 수요자한테 전달되거나 수요자로부터 거꾸로 들어오는 거죠.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 보관, 하역 등과 운송, 보관, 하역, 물류의 3요소예요. 3요소. 3대 기능이죠. 3대 기능. 운송, 보관, 하역 등과 이에 부과돼서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 조립, 분류, 수리, 상표 부착, 판매, 정보통신 등을 물류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류를 왜 관리하느냐? 물류 관리 목적이 있겠죠. 목적. 물류 관리 목적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물류 관리 목적. 단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물류 관리를 왜 하느냐? 이거 왜 중요하느냐? 이게 왜 중요하냐?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물어본다면 비용을 절감하고 동시에 서비스 수준을 일정 부분 올리기 위해서다라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류 관리를 왜 공부하느냐, 왜 중요하냐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비용을 절감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수준을 갖다 조금 올리기 위해서 물류 관리를 한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비용 절감, 서비스 수준은 이게 뭐냐 이거예요. 기업의 생존 전략이에요. 생존 전략. 내지는 경쟁 전략이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비용을 절감하고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비용을 절감하는데 비용을 떨어뜨리는데 서비스가 올라갈 수 있느냐? 그렇죠? 반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용 절감과 서비스 수준, 얘네들 간의 관계를 우리는 트레이드 오프 관계라고 그래요. 물류관리의 목적은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서비스의 수준을 올리는 건데 이 둘 간의 관계는 트레이드 오프, 뭔가 상충관계라는 얘기예요. 상충관계. 우리말로 하면 상충관계라고 그러죠. 상충되는 관계란 말이죠. 비용을 절감하는데 어떻게 서비스가 올라갈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반문할 수 있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경제 분야에서는 비용을 절감하는데 서비스가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물류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뭘 통해서? 물류기업의 대형화. 그 다음에 물류의 전분화를 통해서 뭐가 가능하다?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것들은 어때요? 대부분의 경제 현상들은 비용을 절감하면 서비스가 같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비용을 떨어뜨리는데 서비스가 좋아질 수가 원래 없습니다. 근데 물류에서는 신기하게도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비용을 절감시키는데도 서비스가 많이는 안 올라가겠죠. 조금 일정 부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대형화와 전문화를 통해서. 어떤 기업은 물류만 계속 하는 거예요. 물류만 계속해서 대형화된다는 거죠. 대형화되면 뭐가 발생하느냐? 규모의 경제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규모의 경제. 영어로는 economies of scale이라고 하죠. scale. economies of scale이라고 하면 scale. 규모의 경제라고 그래요.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는 뭐냐면 내가 100개 생산하는 것보다 10,000개를 생산할 때 어때요? 단위당 단가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100개를 만들든 10,000개를 만들든 어때요? 고정적인 어떤 시설 규모가 필요한데 이 고정적인 시설 규모를 최대한 많이 활용하면 어때요? 단위당 단가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떨어진다라는 거. 물류도 똑같아요. 물류도 대형화시키면 이 기업이 물류만 하면 생산도 하고 물류도 하고 유통도 다 하는 게 아니라 물류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다 보면 물동량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물동량이 많아지면 뭐가 발생한다?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다. 규모의 경제 발생해서 단위당 단가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문화 하다 보면 뭐예요? 그 물류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들은 물류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안 합니다. 핵심 역량이 물류예요. 물류만 하다 보면 거기에 전문화되고 고도화된다는 거죠. 비용은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그죠?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비용도 떨어뜨리고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때요? 물류의 전문성이 생기는 거죠. 물류 전문 기업들은 물류의 전문성이 생기는 거예요. 서비스 수준이 일정 부분 올라갈 수 있더라. 많이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거 꼭
정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물류관리 목적 물어보신다면 비용 절감 and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낮추는 거 아닙니다. 높이는 거예요. 높이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물류기업이 대형화돼야 되고 전문화돼야 된다. 이런 부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물류가 또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물어본다면 물류가 왜 중요해? 물어본다면 첫 번째 지금 말씀드렸던 거죠. 비용을 절감하는 거죠. 비용 절감. 물류비 절감. and 서비스의 수준을 일정 부분 높여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물류가 중요해진 이유 중에 하나는 물류를 갖다가 우리는 제3의 이익원이라고 그래요. 이익원. 뭐 최근에도 이거 기출문제 나왔었고 예전에 이거 많이 나왔었죠. 물류는 제3의 이익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무슨 얘기냐? 예전에는 이제 제1의 이익원도 있었고 그건 좀 역사를 알아야 돼요. 또 제2의 이익원도 있었어. 기업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생존 전략이에요. 경쟁 우위를 갖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했었는데 제1의 이익원은 뭐냐? 비용 절감이었어. 비용 절감. 비용을 절감했더니 어때요? 이익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우리 이제 회계를 공부하시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비용이죠? 비용을 빼면 뭐가 나와요? 이익이 남습니다. 이익이 남아요. 이익. 자,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 매출액이 많이 나왔어요. 매출액이 많이 나오니까 이익도 같이 증가했겠죠. 그러다가 일정 수준이 도달하면 어때요? 정책이익이 간단 말이에요. 정책이익이 갔어요. 예전에는 이익이 100억이 났어. 100억. 근데 지금 정책이야. 조금씩 떨어진다라는 거죠.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매출액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하는 게 매우 중요했다. 그래서 제1의 이익원은 비용 절감이었어요. 비용을 얼만큼 절약하느냐. 그러니까 인건비도 까는 거죠. 사람도 우리 5,000명 고용했었는데 너무 많은데 인건비 너무 많이 나가는데 4,000명만 할까? 1,000명 내보내는 거죠. 인적 구조조정 이런 걸 통해서 비용을 엄청 절감했어요. 아니면 생산 과정을 갖다가 자동화하거나 해서 효율성을 높였다는 얘기죠. 비용 절감이 제1의 이익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1의 이익원 이거 이제 어느 정도 시간 동안은 이게 먹혔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더 이상 이 먹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람 잘라내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그죠? 뭔가 생산 라인을 갖다 자동화하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관심을 가진 게 뭐냐면 이거예요. 마케팅. 내지는 영업이죠. 이쪽을 통해서 매출액을 한번 증대시켜볼까? 그죠? 예전에는 주문이 들어온 것만 판매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프로모션 해가지고 우리가 영업을 한번 해볼까? 마케팅 한번 열심히 해볼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제2의 이익원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렇죠? 여기 마케팅이라든가 아니면 영업. 근데 이것도 한계에 부닥친 거예요. 마케팅하고 뭐 하다 보니까 경쟁자들도 다 똑같이 하는 것이죠. 그것도 포화 수준에 오면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 번째 나온 게 뭐예요? 제3의 이익원이 바로 물류예요, 물류. 물류 쪽을 갖다 통합적으로 했더니 운송, 보관, 하역 이런 것들 갖다 다 정보통신, 정보 시스템을 묶었더니 비용이 절감되고 서비스는 일정 부분 올라가더라. 그래서 최근에 물류가 곽광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류가 제3의 이익원이 됐다는 거죠. 더 이상 비용을 까거나 아니 마케팅하거나 영업하는 게 한계가 왔는데 물류 쪽을 갖다가 잘 통합적으로 관리를 했더니 물류 관리를 잘 했더니 운송, 보관, 하역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가공, 조립, 분류, 수리, 상표부착, 판매, 정보통신까지 다 해가지고 시스템화 했더니 비용이 절감되고 동시에 서비스 수준까지 일정 부분 올라가더라. 그래서 물류가 매우 중요해졌다. 그래서 물류를 제3의 이익원이라고 한다. 옆에다 빈 칸에다 써주세요. 물류 제3의 이익원이라고 한다라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류 비용을 절감시키고요. 물류 비용 절감은 기업의 경쟁 우위입니다. 경쟁 우위. 물류 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적시에 갖다 줘야 돼요. 적시에. 적정 양을 그다음에 적정 장소에 갖다 주는 거죠. 물류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다. 물류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그런 부분 잠깐 옆에다 좀 적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 가시면
뭐 유통 물류 환경의 변화도 있는데 하나 좀 더 하도록 하죠. 요거 이제 제가 요거는 하나 PPT 띄워드리는데, 이제 물류의 이제 정의 자체가 어디서 이제 왔느냐, 기원을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이 물류란 단어는 원칙적으로는 유통이라는 단어부터 이제 시작했다라는 거죠. 유통. 유통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상적 유통이라는 게 있고, 또는 물적 유통이라는 게 있다. 물적 유통. 상적 유통, 물적 유통 잘 쓰지 않는 단어죠. 왜냐하면 이 단어는 뭐 상적 유통이니 물적 유통이니 이런 단어가 일본식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론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또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시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원래 일본말 별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이거 우리 상류라고 줄여서 얘기하고 이걸 물류라고 그래요. 물류. 물적 유통이죠. 물적 유통의 줄임말이 물류예요. 피지컬 디스트리뷰션. 그렇다면 상적 유통은 뭐냐? 이거는 소유권 이전 행위예요.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랑 다 관련된 것들, 뭐 매매라든가, 그렇죠? 매매하는 거,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잖아요. 소유권 이전되는 거. 국가 간의 물건의 소유권, 뭐 재화라든가 서비스가 이렇게 이전되는 거. 그때 뭐야? 무역이라고 그래요. 무역. 뭐 이런 것들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죠. 이거랑 관련되어 있는 애들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영업. 이런 것들이 다 상적 유통의 분야이다. 뭐 유통시키는 거. 일반적인 재화의 유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유통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넓은 개념입니다. 자, 물적 유통 뭐냐? 이거는 운송, 보관, 하역이에요. 기본적으로 운송, 보관, 하역. 이거에 덧붙여서 뭐 포장이라든가 유통 가공이라든가, 최근에 중요해진 거 물류 정보죠. 물류 정보. 이런 거 우리는 합쳐서 물적 유통, 물류라고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발전을 합니다. 이건 물적 유통 옛날 얘기고, 최근에는 로지스틱스. 병참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전쟁에서 이제 병참이라고 해서 전쟁에서 불거진 단어를 갖다 물류에서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좀 시스템화 시킨 거죠. 그 다음에 고객의 욕구를 갖다가 반영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더 발전해서 SCM이라고 해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로 발전하고 있다. 소유권 이전되는 매매하고 뭐 무역하는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운송도 있어야 되고, 보관도 있어야 되고, 하역도 있어야 되고, 포장도 있어야 되고, 다 필요한 것이죠. 얘네들은 다 상호 관련성이 있다. 말씀드리고요. 아까 보시면 보면 유통 기능에서 유통 조성 기능인데, 유통 기능 지금 말씀드렸듯이 상적 유통과 물적 유통으로 나눠지고요. 상적 유통은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 뭐 매매라든가, 뭐 무역이라든가, 중개라든가, 영업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다 이런 것들이에요. 자, 물적 유통은 물류를 관리하는 거예요. 이제 운송, 보관, 하역, 유통, 포장, 뭐 유통 정보 등등 이런 것들을 다 물적 유통이라고 한다. 우리가 물류 관리론에서 공부하는 건 대부분 어디다? 이쪽이다. 이쪽. 그 다음에 유통 기능 말고 유통 조성 기능도 있는데요. 표준화, 등급화, 뭐 금융, 위험 부담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우리 표준화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시험 범위에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가 뭐 중요한 것보다는, 자, 우리가 공부하는 물류란 놈은 그 기원을 가봤더니 기원이 바로 유통이더라. 유통으로부터 시작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물류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유통이란 건 물건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도 유통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화폐도 유통시킨다고 그러죠. 화폐도 유통시켜요. 사람도 유통시킬 수 있는 거예요. 다. 유통이 상당히 넓은 개념이고, 그 중에서 우리는 이거다. 최근에 물적 유통의 범위가 워낙 확장됐기 때문에 유통과 물류가 더 넓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본다면 이게 조금 더 넓은 개념이다. 자, 환경 변화 부분을 보죠. 18회, 21회, 22회, 이쪽 부분. 물류 유통의 환경 변화. 그렇죠? 최근 국제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오죠. 나오면 그냥 맞아줘야 돼요. 이런 거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맞아줘야 된다. 일본 보면 화주 기업들 간 치열한 경쟁으로 물류 아웃소싱이 지속적으로 확대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화주라는 단어도 나오고, 그렇죠? 물류 아웃소싱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우린 공부한다라는 건 용어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다.
우리 시험 문제 중에 40문제 중에 한 2분의 1은 어때요? 용어에 관련된 거. 용어를 정확하게 알면 쉽게 우리 그 지문을 갖다 판단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옳은 건지 틀린 건지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용어의 정의가 중요하다. 화주는 뭐예요, 이거? 화물의 주인이죠, 화물의 주인. 화주는 화물의 주인이에요.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그죠? 공급시킨 사람이죠. 공급자입니다. 공급자. 생산자죠, 생산자. 생산자요. 근데 생산하는 사람이 뭘 못한다? 얘네들의 핵심 역량이 물건을 만드는 거죠. 유통시키거나 물류하는 건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때요? 비용을 절감시키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그렇죠? 전문화, 대형화하는 거예요. 물류기업들은 물류만 하면 된다는 거죠. 각자의 뭘 해야 된다는 거죠. 각자의 핵심 역량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용어가 중요하고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화주 여기 있죠. 생산자가 있고 제조업자죠. 얘네들이 화주예요. 화주. 그다음에 물류라는 물류기업들이 있어요. 물류기업. 대표적인 게 뭐 한진이라든가 CJ 대한통운이라든가 다 이런 데는 다 뭐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다 물류하는 거죠. 자, 생산자, 그 다음에 생산하는 사람, 그 다음에 물류기업이 있는데 생산도 내가 하고, 생산 내가 합니다. 그 다음에 물류도 내가 한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제1자 물류라고 그래요. 제1자 물류. 우리는 지금 기초를 하는 거죠. 기초. 용어를 공부를 해야만 물류관리론이 됐던, 화물운송론이 됐던, 보관하역론이 됐던, 국제물류가 됐던, 물류복귀가 됐던 다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물류에 보면 1자 물류, 2자 물류, 그 다음에 3자 물류, 4자 물류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죠. 1자, 2자, 3자, 4자. 1자 물류는 뭐냐? 내가 생산도 하고 운송, 보관, 하역, 물류, 정보, 포장 등등 내가 다 혼자 하는 거예요. 생산도 내가 하고 그 다음에 물류도 내가 하는 거죠. 생산도 내가 하고 물류도 내가 하는 거예요. 이거 제1자 물류라고 그러죠. 이거는 비효율성이 좀 높아요. 얘네 보통 생산하는 제조기업의 핵심 역량은 제조하는 데 있죠. 유통하거나 물류하는 데 있지는 않아요. 여기까지 신경 쓰다 보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는 거죠. 운송보관 하역과 관련된 시설이라든가 설비라든가 다 갖춰야 된다는 얘기죠. 자, 2자 물류가 있습니다. 2자 물류는 위탁 물류라고, 여기서부터 이제 위탁 물류예요, 여기서부터. 2자, 3자, 4자 물류가 있다. 우리 위탁 물류라고 그래요. 여기는 자가 물류죠, 자가 물류. 생산은 내가 하는데, 물류는 내가 하진 않아요. 누가? 자회사가 하는 자회사. 생산은 내가 하지만 물류는 자회사한테 맡기는 거, 위탁하는 거예요. 위탁하는 거. 대표적인 기업이 우리나라의 현대글로비스라는 회사가 뭐 위탁 물류, 그렇죠? 이거 2자 물류의 대표적인 거죠.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에서 물건을 만들면 자동차를 만들면 수출입할 때 운송보관 하역은 누가 한다? 그렇죠. 현대글로비스라는 회사가 대행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거 우리는 제2자 물류, 2자 물류. 자회사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법규에서 물류정책 기본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지향하고 있는 건 뭡니까? 제3자 물류, 제3자 물류. 제3자 물류는 물류 전문기업한테 물동량을 몰아주는 거죠. 그러면 비용이 절감되는 동시에 서비스 수준도 일정 부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선진국들의 한 70% 이상은 뭐예요? 대부분 제3자 물류를 한단 말이죠. 물류 전문기업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 전문성도 높아지고 품질도 조금씩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속도도 높아지고. 얘는 생산은 내가. 물류는 물류 전문기업한테 하는 거죠. 물류 전문기업. 물류 전문기업이 물류를 하는 거. 제3자 물류라고 하고 영어로는 3PL이라고 합니다. Third Party Logistics 해가지고 Third Party Logistics에서 제3자 물류의 대형화, 전문화를 꾀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비용을 절감시키는 동시에 서비스 질을 갖다 조금 올릴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제4자 물류도 있어요. 제4자 물류. 이거는 제3자 물류에다가 플러스 IT 기능이 수반되는 거예요. 최근에 IT 솔루션 다 들어가잖아요, 지금. 빅데이터니, AI니, 뭐 IoT니 막 나오잖아요. 블록체인이 막 나오죠. 그러한 것들을 합쳐주는 거죠. 그 다음에 컨설팅 기능. 글로벌 컨설팅 기능까지 들어간다면 이걸 갖다 우리는 제4자 물류라고 한다. 이것도 꼭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돼요. 물류 관리론
그다음에 화물 운송은 어디든지 출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빈칸에다 다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 다시 우리는 지금 처음이니까 초반이니까 용어의 정의를 잘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관련되는 이슈들을 조금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초반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어렵지 않아요. 나오는 건 뻔하다. 조금 공부가 되시면 문제풀이는 정말 쉽습니다. 용어만 잘 알아두셔라. 화주 기업들 간 치열한 경쟁. 그렇죠? 제조업자들끼리 경쟁이 치열합니다. 경쟁으로 인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물류 아웃소싱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제3자 물류랑 관련성이 있다. 위탁물류죠, 위탁물류. 그럼 왜 그러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핵심 역량입니다. 제조기업. 다른 말로 화주입니다. 화주기업이라고 그래요. 얘네들의 핵심 역량은 뭐예요? 이게 제조예요, 제조. 삼성전자의 핵심 역량은 뭡니까?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거죠. 만들어내는 거예요. 반도체를 제조하는 데 핵심 역량이 있는 거죠. 얘네들이 만든 반도체를 갖다가 수출할 때 얘네 운송, 보관, 하역, 포장, 그렇죠? 물류 정보 시스템 이런 거 얘네가 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위탁물류예요, 위탁물류. 그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죠. 그래서 화주기업의 핵심 역량은 제조하는 거고 물류 전문 기업의 핵심 역량은 운송 보관하는 거예요. 운송, 보관, 하역, 그다음에 포장, 그렇죠? 또 뭐 있습니까? 유통 가공, 물류 정보 이런 데 핵심 역량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하자라는 게 상물 분류예요. 상물 분류. 상물을 분리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 고객 요구가 고도화, 다양화되고 있다. 고객들이 점점점 진화하고 있어요. 요구사항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다 똑같아요. 상당히 고객들의 요구가 고도화되고 다양화되고 그다음에 신속성을 요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 소화물, 조그만 화물이죠. 다빈도, 그렇죠? 빈도수가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전자상거래 워낙 많아졌죠. 코비드19, 코로나 사태 이후로 바깥에 안 나간단 말이죠. 다 인터넷을 통해서 다 주문해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 다빈도, 정시운송, 상당히 중요한 개념들이 됐다. 정시운송, 빨리 갖다 줘야 돼. 정확하게 갖다 줘야 되고, 최근엔 정확한 것뿐만이 아니라 스피드까지 요구된다라는 거죠. 당일 배송 나왔잖아요, 당일 배송. 당일 배송, 로켓 배송, 이런 개념이 왜 나왔겠어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거죠. 고객들의 요구가 다양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물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다품종. 여러 가지 품종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소비자들이. 요즘에는 인터넷, 요즘엔 또 컴퓨터로도 안 하죠.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탐색한 다음에 탁 누르면은 바로 결제되고 물건이 배송이 된다는 얘기죠. 요구사항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다품종. 소량, 그렇죠? 다품종이고 조금 원해요. 많이 원하지도 않습니다. 고객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다빈도 배송이 필요하다는 거죠. 거기다가 정시 배송. 속도도 매우 중요해졌다는 거. 유통, 물류 환경의 변화입니다. 변화. 서비스 영역도 도어투도어 단계를 지나서 데스크 투 데스크. 이게 뭐예요? 도어투도어는 뭐예요? 문전운송이에요. 문전운송. 문에서 문까지. 여기서 말하는 도어는 뭡니까? 여기 앞에 도어는 공장문이에요. 공장문. 아니면 물류센터 문. 공장문에서 어디까지? 그렇죠. 여기 뒤에 나오는 도어는 소비자의 문까지 문전 배송 해준다라는 거죠. 최근에는 문 앞에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데스크까지도 갖다 줄 수가 있겠다. 점점 확대되고 있다. 그다음 유통 채널의 파워가 제조기업에서 유통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거. 제조기업, 예전에는 얘네들이 갑이었어요. 최근에는 얘네가 갑으로 변모하고 있다라는 거죠. 힘의 파워가 시프트하고 있다. 이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유통 채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유통 채널은 뭐냐? 채널이라는 게 어떤 매개체죠? 유통하는 어떤 매개체가 되는 것들, 유통 기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O2O라는 게 있죠. 온라인 또 오프라인. 그 다음에 옴니 채널. 얘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오토, 그 다음에 옴니 채널 등, 그렇죠? 네, ICBM, 로켓 미사일 이런 거 아닙니다.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기술 기반의 신유통 경로 전략을 통해서 유통 경로가 통합 관리된다. 요즘에 물류에서 가장 중요한 건 통합이에요, 통합. 통합해야만 시너지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이제 오토란 단어가 나오는데 온라인 또 오프라인이에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전에는 각각 경쟁하는 거였어. 오프라인, 온라인, 오프라인. 옛날에는 경쟁하는 관계였단 말이죠. 오프라인 매장, 온라인 매장 경쟁하는 관계였는데 최근에는 둘이 융합을 했다라는 거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뭔가 융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핸드폰 보고 쭉 봅니다. 모바일 핸드폰 쭉 보면서 물건도 탐색을 하고, 그죠? 정보도 얻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거를 갖다가 결제를 하죠. 결제까지 하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면 서비스는 어때요? 오프라인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택배사에서 당일 배송해 준다라는 거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딱 붙어 있다라는 거죠. 지금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예전에는 경쟁하는 관계, 딱 떨어져 있는 관계라면 지금은 융합됐다라는 거죠. 내지는 다른 표현으로는 경계가 모호해졌다. 왜? 융합되다 보니까 경계가 모호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모달 시프트 등 녹색 물류, 이것도 아주 중요한 키워드죠. 녹색 물류, 다른 말로 하는 친환경 물류죠. 친환경 물류다. 이 물류 분야 또한 어떻습니까? 환경을 갖다 파괴하는 주범이에요. 시중에 보면 트럭들 많이 돌아다니죠. 택배차들 많이 돌아다닌단 말이죠. 걔네 대부분 경유차입니다. 경유차.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노후화된 어떤 그런 경유차들을 갖다 다 단속하기 시작했죠. 녹색 물류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모달 시프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모달 시프트. 모달 시프트. 이게 모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모달의 원형은 뭐냐면 이거 명사형은 모드예요. 모드. 모드는 운송수단이라고. 운송수단. 화물 운송론 이런 데 공부를 하실 건데 모드, 그 다음에 노드, 뭐 링크 이런 단어가 있어요. 링크. 모드는 운송수단. 노드는 어떤 결절점이죠. 결절점. 거점. 내지는 거점이에요. 거점. 링크는 거점과 거점 간의 연결이죠. 노드와 노드와의 연결이다. 여기 이제 모드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 시험에 엄청 잘 나와요. 모드, 노드, 링크 상당히 잘 나옵니다. 화물운송에서. 자, 모드, 운송수단이에요. 운송수단의 전환이라고 그래요. 운송수단이 전환. 뭐에서 뭘로 전환되는 거예요? 탄소라든가 이산화탄소 많이 배출하는 운송수단에서 배출하지 않는 운송수단으로 전환시키겠다. 그렇죠? 제일 많이 발생시키는 건 경유 차량이잖아요. 경유 차량에서 철도라든가 아니면 연안운송이라든가 아니면 배기가스가 안 나는 배기가스 저감 장치가 붙은 운송수단으로 전환시키겠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모달 시프트다. 운송수단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콜드체인 이런 것들 시장이 많이 성장하고 있다. 콜드체인 시장. 빨리 갖다 줘야 되는 것이죠. 빨리. 특히 신선식품 아니면 또 이게 바이오랑도 관련성이 있어요. 바이오. 바이오 쪽에서도 상당히 콜드체인이 매우 중요하다. 아니면 뭐 의료. 심장병 수술해야 됩니다. 누가 이제 뇌사 판정 받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심장을 떼냈어요. 이거 필요한 사람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때 급성이 필요하잖아요. 급성 플러스 콜드체인이 필요한 것이죠. 의학, 바이오 이쪽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콜드체인 시장이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4페이지 양가로 3번 유통상의 물류의 위치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